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1일 정부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고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들이 올해 말까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게 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214만 3천 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가 채무자의 25조 7천억 원의 채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한 사람당으로 환산하면 개인당 1,257만 원 정도의 부채가 탕감되는 셈인데요. 이를 두고 200만 명이 넘는 장기 연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빚을 성실히 갚았던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이 걱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정부의 취지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정부는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 어젯밤에도 비가 좀 많이 온 모양이에요. 예? 근데 요새는 이게 어떻게 그냥 오면 폭우예요. 네. 예. 이 충북 지역에 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커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문제 도의원 지역구이기도 하죠. 예. 네. 거기 이제 청주 지역에 큰 비가 예. 내렸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큰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그리 많이 내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데요. 어제 충북 지역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피해가 났죠. 이번에는 충북 음성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충주와 진천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이제 내려졌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청주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추가 피해가 이제 우려되기도 했는데, 특히 청주 등 수해를 입은 지역은 지금 계속 비가 좀 내리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구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제주에서도 어제 동부와 남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좀 내려졌습니다. 예. 지금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 지시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배치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 국방부는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있고, 또 요격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만은 이 북한이야말로 사드의 필요성을 가장 잘 입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이제 어제 성주 지역에 이제 주민들은 이 청와대 앞에 와서 항의 집회를 갖고 이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발표한 직후에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다면서 이 공청회 등을 먼저 좀 가질 것을 이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전 세계적 관심사인데,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참 굉장히 옛날에 국무장관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해법과 관련해서 북한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사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북핵 문제 해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제안을 미 국무성에 했다고 하죠.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그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과 사전에 합의를 한다면 북한 문제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제 입장을 개진을 했는데요. 그 합의에는 북한 붕괴 이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대부분을 철수한다는 미국의 그 약속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붕괴 이후 그 미군과 국경선을 접해야 하는 그 중국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면은 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 새로운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제 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이 미중 국교 정상화 때 미중 간 물밑 접촉의 그 당사자이기도 그랬죠. 하지만 당시 조원 라이, 즉 주울레 총리와 지금의 그 한반도 세력 균형, 즉 한반도 합의에 대해서 그 단판을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38도선 이북으로는 결코 그 미군이 그 진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그 유엔 동시 가입을 추진한다. 이런 그 한반도 합의에 대해서 미중 간에 이 합의를 한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그 제안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를 그 렉스 미 국무장관에게 다시 그 제안을 하기로 했다고 하죠. 어쨌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미국 측이 반응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어는 좀 되시는데 중국어는 좀 더 연습하셔야 돼요. 저원 나이요?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국회, 국방위가 있었죠. 맞습니다. 예, 국회 국방위에서도 이제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좀 논의가 된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그 송영무 이제 국방부 장관이 상당히 좀 엇갈려 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그 일반 환경영향 평가 뒤에 그 완전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 그 사드 임시 배치를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그 재고할 수 있다. 이 사드 배치 지역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의원들이 일단 긴급 배치를 했는데 나중에 그 취소할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다시 되묻자 그것은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성주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성주 골프장 내에서의 그 위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그러죠. 이 오락가락 행보는 그 한미 미사일 그 지침 그 개정 문제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한미 어느 한쪽이 그 일방적으로 좀 파기할 수 있는 것이냐는 그 질문에 이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가 의원들의 추가 질문에는 국회 비준이나 그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일방적으로 그 파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죠. 의원들로부터 충분히 좀 학습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그 화성 14형 그 2차 발사 직후에 자신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사드 전면 배치를 이제 건의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던 게 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이요.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발표로 인해서 국민의당 일단 한숨은 좀 돌린 모양이에요. 조마조마했던 모양이에요. 예. 왜냐하면 뭐 전직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이제 관련 여부가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그 행보에 이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당 공식 사과 자리에도 그 모습을 드러냈죠. 안철수 전 대표가 그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인 것은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그 지난 12일 이후 이제 19일 만인데요. 네, 8.27 그 전당대회 그 출마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갈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그 전대 출마에 대해서 그 다음 기회에 그 입장을 밝히겠다고 신중하게 말하면서 그 여지를 남겼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 주변에서는 그 전대 출마를 두고 당내 입지 유지나 그 리더십 회복 차원이라는 부분에서도 그걸 좀 출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과 함께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시기상조다. 이런 그 반대론이 좀 혼재하고 있다고 하죠. 국민의당은 이날 그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이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밝혀졌다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민주당의 그 박완주 수석 대변인은 어제 그 브리핑을 통해서 총 5명의 그 핵심 피의자들이 국민의당 그 대선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그 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면서 이유미 씨의 그 단독 범행이라는 그 국민의당 그 자체 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더욱더 명백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공방이 오갔죠. 이 베를린 구상, 다시 말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라는 이 투트랙 그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 아니다.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고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여당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님 강훈식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야권은 지금 현재 대화 얘기하는 게 허상이다. 예? 베를린 선언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야당의 주장은. 야당은 그거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가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베를린 구상은 대화와 제재라는 이 두 가지 축들을 잘 이용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키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는 즉 베를린 구상이 유효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헌법에도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이나 영토의 보존에 수호할 책임을 진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평화적 통일에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같이 하기 위해서는 베를린 선언은 우리로서는 되게 유효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한다.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측도 물론 당연히 얘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화는. 그죠? 맞습니다. 이 독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는. 네.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지 이게 지금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지난 9년간 남북 관계가 크게 후퇴되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신뢰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거리를 좁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두어 달 정도 됐는데요.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화에 대한 시도를 해봤다 또는 시도에 노력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지난 시간이 굉장히 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의 노력은 좀 더 필요한 측면은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런 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로서의 강력한 방어 태세를 전제하지 않고 특히 이런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대화만 주장하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한미동맹과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또 한쪽은 대화의 노력은 좀 더 해볼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력 말씀하셨는데요. 국방부도 어제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고 6차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노력이라는 게 상황에 결국은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지금 대화 노력을 하기에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오히려 저희가 남북 군사회담도 저희가 제안해 놓지 않았습니까? 군사회담도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북핵 실험과 관련해서도 사실 군사회담 통해서 또 풀려나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대화의 노력을 전제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태세만 강화하는 것은 기존 정부들이 해왔던 9년간의
남북과의 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의 노력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핵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추가로 더 핵이라든지 미사일 실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만 대화의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그 사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사드 문제 가지고 이 성주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자, 청와대는 그 북한의 ICBM 발사 이틀 전에 네.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지금 이런 입장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틀 전에 이제 보고를 했다라는 건데, ICBM 발사 전날에 일반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 정부도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ICBM을 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좀 성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 교수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사전 징후라는 것은 정보기관이라든지 군 당국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물론, 그것들을 연료를 주입하고 또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2, 3일 전에는 확인이 되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미사일을 쏘는 것은 아니죠. 또 안 쏠 수도 있는데, 이제 이틀 전에 대통령한테 보고됐다는 건 이런 사전 징후에 대한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는 걸 보고된 지점일 테고요. 근데 그것과 별도로 사실은 성주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들은 추가 배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추가 배치한 시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에 사실은 저희도 곤욕스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군사적 조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한 지역, 특히 성주 같은 경우에 불가피한 좀 어떤 피해라고 할까요? 지역의 민심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실 저희들도 좀 당혹스럽습니다만 좀 불가피한 측면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이제 이 사드 얘기 나오면은 상당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근데 이 당 차원에서 어떤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중국 당국자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예정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이번 과정에서도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당국에서는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만 저희 당 차원에서도 방중단을 결성하거나 또는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로서는 사실은 한미일이나 또는 북중러 간의 신냉전 시대가 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한미일이 한편 또는 북중러 한편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의 대립구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국이 원체 또 반발 어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외교부 대변인이 좀 지적했습니다만 강경하게 나오는 것에 저희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동북아 위기의 핵심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이 개발이 되면서 위기가 온 것입니다. 다만 이 중국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는 반면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더 문제 삼고 있어서 저희로서 굉장히 답답한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하게 이게 한중 간의 문제냐 또는 중국이 이렇게 지적해서 한국과의 관계 문제냐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동북아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비롯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과거의 육자회담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자회담 통해서 신냉전 시대에 오는 것을 좀 막고 더 나아가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한 어떤 시스템의 틀을 좀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자, 이 국내 정치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어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5명 기소됐는데? 예. 사실은 이게
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인데 예. 좀 이거의 법적인 명칭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허위사실 유포는 다만 이제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5명을 기소한 거에 그쳤다라는 것인데요. 저희로서는 사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선거 막판에 사흘을 남겨놓고 29차례, 30차례 가까운 논평을 내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집중 공격해서 전 국민의당 전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5명만 묶어내는 것,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만한 것인지 저희는 약간 좀 더 고민해봐야 되고, 다만 국민의당 자체가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좀 후진적인 선거 풍토 또는 정치 풍토를 좀 발비치 못하게 하고 좀 정정당당하게 정치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 오히려 부족한 수사 내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부도 무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미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의당 전체가 한 것이죠. 다만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5명을 기소하는데 그쳤다라는 것이지, 뭐 처음부터 국민의당 전체가 제보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허위 사실은 전체가 유포한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검찰이 볼 때는 법적으로 보면 허위성 인식은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 전체가 허위 사실 유포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어제 뭐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갖은 헌당과 모욕적 인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법적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이랬는데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럼 뭐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좀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사실 뭐 국민의당한테 제가 평가하는 것이 외람됩니다만, 예.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창당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예. 이 부분을 마치, 그리고 또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추미애 대표에 대한 반발로 표출하는 건 아닌지, 우리 신 교수님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오히려 반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추미애 대표가 문제라는 식의 국민의당의 인식,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고, 오히려 국민의당 자체가 무엇을 잘해야 될지, 또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지, 지금 뭐 여당에 대한 공격, 여당 대표에 대한 뭐 몇 마디 말 가지고의 공격 문제를, 이 문제를 국면을 호도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이죠. 7시 42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30분 사이 출근길 정체 많이 늘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냄배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 정체입니다. 15분 이상 소요되고요. 성산로도 연인 아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이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40분 이상 소요되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구간으로 정체입니다. 이 구간도 35분 정도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어제 발표가 됐죠.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 김인원 전 부당장, 그리고 이유미 씨 동생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이용주 의원은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의당 어제 대국민 사과문 발표했는데요. 박주선 비대위원장 전화로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종 수사 결과,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경위와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국민 앞에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다시 한번 또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유미 씨가 조작을 하고 그 조작된 제보를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그래서 또 저희 당원 세 사람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만일에 지도부 등 윗선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고 공모된 범행이라고 한다면 새정치를 목표로 출범한 저희 당은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해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검찰 수사 결과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당원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을 할지라도 국민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 다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제보라도 명명백백히 근거를 밝히는 검증을 하는 그런 기구도 만들고 당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꼬리 자르기식 부실 자체 조사에 입장 내놔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이 관련된 제보와 관련된 또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오히려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수사 결과는 야당으로서는 뿐만 아니라 당사자로서 저는 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추미애 대표한테는 굉장히 좀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박주선 위원장께서. 네네. 예. 물론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기는 합니다만. 예. 그러나 여당 대표가 그래도 최신을 지키고 어느 정도 품위를 지키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마치 검찰총장이나 되는 양 또 여당은 검찰총장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다. 머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랐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은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상식 이하의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에 대해서 응답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하도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많이 하니까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이 무시해버린다 하고 언급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러브콜의 어떤 반대되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러브콜을 받을 이유도 없고 러브콜을 받는다 한다면 러브콜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것도 자질이 좀 부족하다라는 한 단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철수 전 대표도 어제 대국민 사과에 함께 참석을 했었죠. 그죠? 네네. 근데 대국민 사과 이후에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조치나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어제까지 하게 되면 이제 2번 공식 사과를 하고 또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직접 법적으로 관여된 바가 없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께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송구스럽겠습니다만은 사과를 계속 되풀이 한다는 것도 진정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정계 은퇴를 해라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마치 국민의당에서 이런 좀 암세포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정계를 은퇴하거나 사퇴를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안철수 후보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역으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죠. 근데 필요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고, 저에게 무슨 안철수 후보가 상의를 해온 일도 없습니다.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량이 있고 지혜를 또 있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출발된 출마 촉구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특검 얘기를 예전에 하셨었죠. 그죠? 네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사실은 어제 검찰 수사 결과에 문준용 씨와 관련된 제기된 취업 특혜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상에는 소위 말하는 불능범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유미 씨가 제보를 조작해서 허위로 조작을 했지만 또 공교롭게도 문준용 씨 취업 특혜 비리하고 똑같은 사안으로 결론이 맺어졌다.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는 이유미가 한 내용이 사실이었다 하게 되면 이유미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형을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준용 씨 취업 특혜 비리도 함께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건 빠져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공소시효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는 하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특검까지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얼마 전에는 특검을 주장했느냐. 당초 저희 당에서는 특검 자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하도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면서 수사를 과잉 확대를 시키라고 지침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공정한 수사가 안 되니까 특검을 도입해가지고 저희 제보 조작도 수사를 하고 현직 대통령 아들이 관련된 그 부분도 수사를 함께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의혹 수준입니다만. 그리고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북한의 도발 문제 말입니다. ICBM이요. ICBM 미사일을 지금 쏘고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 예? 6차 핵실험이나 또 다른 ICBM, SLBM을 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이 베를린 구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질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하겠다 하면서 대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육자회담 틀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비핵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실효도 없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물론 북한이 진지한 대화를 요청해 오면 수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할 상황은 요청할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또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군사회담 하자, 2.3가족 상봉 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긴 답은 ICBM을 또 쏘는 것으로 답을 했거든요. 이건 문재인 정부 내지는 대화를 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을 일거에 무시를 하고 좀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화를 해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제를 해서 압박과 제재를 하고 또 북한이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요청해오면 그때 가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햇볕 정책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햇볕 정책을 곧 일부 수정을 하는 햇볕 정책 3.0이 대북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당은 그런 방향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사드 임시 배치 후 환경 영향 평가 지금 이게 정부의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국내법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도록 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도 포기를 하고 임시 배치를 하고 그럼 배치를 했다가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게 곤란하다고 나오게 되면 또 철수를 시킬 겁니까? 이건 말장난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가 대통령만 되면 사드를 철수하겠다 하는 보관이 있다가 이런 말을 여러 가지 바꾸고 했었는데 본인의 주장을 좀 정당화시키려고
오락가락 이런 갈팡질팡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